전염병이 퍼진 마을의 한 처녀. 아주 오랜 옛날 한 부족의 족장에게는 예쁘고 착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족장에게는 아들도 여럿 있었지만 전쟁에서 모두 잃은 데다 이제는 나이도 많아 더 이상 자식을 얻기 어려웠지요. 그래서 하나 남은 딸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딸에게 어울리는 사윗감을 고르느라 노심초사하던 족장은 마침내 윷 부족의 젊은 족장을 사위로 삼기로 결정하였지요. 결혼식에는 여러 부족의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축제는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지요. 축제에 걸맞은 춤판도 벌어졌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끊이지 않고 제공되었지요. 그러나 결혼식 축제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작스레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전염병이 온 마을을 덮친 것이었지요. 제일 먼저 아이들이 죽고 그 다음 건강한 젊은이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어갔습니다. 아이와 남편을 잃은 여자들의 울음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지요. 온 마을이 술렁거리자 늙은 족장은 노인들과 전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위대한 신이 분노를 한 것 같소. 신의 분노를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소? 의견들을 말해보시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의사 노인이 말하였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죽는 것이 위대한 신의 뜻이라면 우리는 용감히 죽음을 맞이해야겠지요. 사람들은 모두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하지만 부족 사람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만은 예외였지요. 산 넘어 사는 이 노인은 결혼식과 축제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족장의 부름을 받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여러분, 나는 이제 나이가 아주 많소. 지나치게 오래 살았지요. 왜 이리 오래 사나 생각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군요. 아주 오래전 우리 부족의 위대한 치료사이셨던 내 아버지께서 비밀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늙었을 때 위대한 신이 우리 부족에게 큰 질병을 내릴 거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웅성웅성 되었습니다. 재물이라니 어떤 재물을 바쳐야 한단 말이오? 우리 부족 처녀들 중 특히 족장의 딸들 중에 젊고 순결한 처녀가 부족을 위해 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 큰 강 위에 있는 아주 가파른 언덕으로 올라가 절벽 아래로 몸을 던져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질병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비밀을 모두에게 알렸으니 편히 죽을 수 있겠군요. 노인이 자리에 앉은 뒤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참 뒤 마침내 족장이 고개를 들고 말하였지요. 가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족장이었던 처녀들을 모두 불러 모아오너라. 곧 수십 명의 처녀들이 족장 앞으로 불려왔지요. 그 중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의 사랑스런 딸도 보였습니다. 족장은 노인에게서 들은 비밀을 처녀들에게 전하고는 한참 동안 처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보았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주술사들과 전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두에게 알려라.
모두들 장렬히 죽음을 맞이하라고 전하라. 이 중 어느 누구도 제물로 바칠 수는 없다. 전염병은 계속해서 마을 전역으로 퍼져나갔지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족장의 딸은 자신이 신에게 바쳐질 제물이 되어 마을 사람들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될 젊은 추장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곁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젊은 추장에게도 전염병의 증상이 나타났지요. 이제 족장의 딸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젊은 족장의 얼굴을 차가운 물수건으로 식혀주고 밤새도록 정성을 다해 그를 돌보았지요. 아침이 되자 그의 곁에 물 한 사발을 떠놓은 다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혼자서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족장의 딸은 하루 종일 걸어간 끝에 늦은 밤이 되어 강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에 도착하였지요. 잠시 숨을 돌린 그녀는 한참 동안 절벽 아래의 바위들과 거센 물결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마음을 정한 그녀는 두 팔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말하였지요. 신이시여, 당신은 우리 부족에게 화가 나신 것입니까? 제가 목숨을 바치면 분노를 거두고 우리 부족에게 질병을 거두어 주실 건가요? 만약 제가 우리 부족을 위한 제물이 될 운명이라면 제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헛되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 달이 강 위에 있는 나뭇가지 사이로 재빨리 떠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징표임을 알아차린 족장의 딸은 눈을 감고 미소를 머금은 채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지요. 다음날 부족 가운데 죽을 줄만 알았던 전염병 환자들이 모두 기운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마을은 다시 기쁨으로 가득 찼고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바깥까지 들렸지요.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전염병이 사라진 거지? 혹시 족장의 딸들 중 스스로 제물이 된 게 아닐까? 족장은 다시 한번 족장을 아버지나 할아버지로 둔 처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자기 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요. 족장은 급히 큰 강으로 가는 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사위가 되기로 했던 젊은 족장도 그를 따랐지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두 사람을 따라 큰 강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큰 강의 높은 절벽 아래에서 모두가 사랑했던 족장의 딸을 발견하였지요. 족장은 그곳에 딸을 묻어주었습니다. 딸을 묻어준 족장은 이렇게 말했지요. 위대한 신이시여, 제 딸이 잘 지내고 있다는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강 위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들 절벽 위를 내려다보았지요. 반짝반짝 거리는 물이 커다란 바위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물은 사람들이 서 있는 바로 앞으로 흘렀고 곧 그 물줄기는 아름다운 폭포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였지요. 응답을 받은 족장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젊은 족장의 사위도 가슴이 먹먹히 오는 것을 느끼며 가만히 서 있었지요. 그 후 여름마다 은빛 물은 절벽 아래 큰 강으로 계속하여 흘러내렸습니다. 겨울이 되면 가끔씩 아름다운 족장의 딸의 영혼이 폭포에 나타날 때도 있었지요. 폭포의 가장자리에 있는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옹고집 이야기. 옛날 옹진골 옹당촌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성은 옹씨고 이름은 고집이었지요. 성질이 어찌나 고약한지 남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게다가 고집이 하도 세서 아무도 당해낼 자가 없었지요. 또 어찌 돈을 벌었는지 고래등 같은 집에는 억만금이 쌓여 있고 집안 구석구석을 화려하게 꾸며놓아 보는 사람마다 입이 쩍 벌어져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옹고집은 이렇게 부자였지만 제 부모에게 인색하기 짝이 없었지요. 어머니가 나이 80에 병이 들어 누웠는데도 약 한 첩을 올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나물 죽만 대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겨울에도 방에 불을 넣지 않아 오들오들 떨고 지내기 일쑤였지요. 하루는 어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내 너를 기를 때 애지중지 길렀거늘 너는 어찌하여 은혜를 모르느냐. 그 옛날 천하를 호령하던 진시황이 아방궁을 지어놓고 1000년을 살겠다고 벼르더니 100년도 못 살고 죽었지요. 헌데 인생을 다 산 늙은이가 뭐 그리 죽는 걸 겁내시오. 옛 말에 이르기를 인간이 70까지 사는 일은 예로부터 드물다고 하지 않았소. 어머니는 이미 나이 80이나 되었으니 더 오래 살아 무엇하겠소. 옹고집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처럼 행동하였으니 남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다 스님이 시주를 하러 집으로 찾아오면 다짜고짜 달려들어 기둥에 묶어두고 못살게 굴기 일쑤였지요. 그런데 이 무렵 취암사라는 절에 이름 높은 도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도수를 닦다 말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학대사를 불러 말했습니다. 옹당촌에 옹고집이라 하는 놈이 있는데 부처님을 모욕하고 스님만 보면 원수같이 여긴다 하니 그놈을 한번 혼내주고 오너라. 학대사는 도사의 명을 받고 절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우선 헌 삿갓을 쓰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목에는 낡은 염주를 걸쳤지요. 그리고 곧장 옹고집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안에서는 스님이 온 것을 눈치채고 하인 하나가 재빨리 달려나왔지요. 스님, 소문도 못 들었소. 우리 집 주인 어른은 신보가 고약하기로 동네 소문이 자자하오.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는 중인데 만일 잠이 깨면 동량은 고사하고 큰 봉변을 당할 것이니 어서 돌아가시오. 그 말을 들은 학대사가 느긋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런 고래등 같은 집에서 스님 대접을 그리할 리가 있겠소. 저는 취암사에 있는 스님입니다. 법당이 너무 낡아 이를 고치기 위해 시주를 받으러 다니는 것이니 황금 1000냥만 내라고 말해주시오. 그때 옹고집이 어느새 잠이 깼는지 창문을 열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찌 밖이 이리 소란하냐? 문 밖에 스님 한 분이 찾아와서 시주를 하라고 하옵니다. 뭐라? 이런 괘씸한 중놈을 보았나? 그래 네 놈에게 시주를 하면 부처님께서 어떤 보답을 주신다더냐? 황금 1000냥만 주시면 소승이 절에 돌아가 불공을 드릴 때 그대의 소원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옹고집이 코웃음을 치며 말하였지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하고 귀하고 가난하고 천한 것을 각자 타고나는 법이지. 네 말대로 부처님께 소원을 빌어 이루어진다면 세상에 가난하고 천하게 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네 놈이 괜히 부처님의 이름을 팔아 내 재산을 울궈내려는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썩 물러가거라. 학대사가 이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옹고집의 말이 그릇되었음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옹고집이 가만히 듣다가 예사 스님이 아닌 것을 알고 퉁명스레 말하였지요. 보아하니 땡중은 아닌가 보군. 그럼 어디 내 관상이나 좀 보아주오. 그대의 상을 살펴보니 눈썹이 길고 미간이 넓으니 재산은 넉넉하나 자손이 부족하오. 그리고 남의 말을 아니 듣겠고 손발이 작은 것을 보니 제 명에 살지 못할 듯하고 늙음하게 고질병을 얻어 고생하다 죽겠나이다. 이 말에 옹고집이 성을 내며 집안의 하인을 죄다 부르며 호령하였지요. 저 죽놈을 당장 잡거라. 저놈이 내게 입에 담지도 못할 악담을 퍼부었으니 뜨거운 맛을 보여주거라. 하인들이 스님을 묶었지요. 그러고는 사정없이 매질을 가했습니다. 학대사는 도술로서 이를 견뎌내고 멀쩡한 몸으로 돌아왔지요. 절에서는 스님들이 마중을 나와 그간의 일을 물었습니다. 학대사가 행실을 이야기하자 스님들이 분개하였지요. 그런 고약한 놈은 혼을 내야 합니다. 스승님의 높은 도술로서 염라 대왕에게 연락하여 옹고집을 잡아가라 하심이 어떨런지요? 학대사가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여러 스님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옹고집을 혼내줄 좋은 방법이 있느니라. 학대사는 곧 집을 한 단 가져다가 옹고집의 생김새 그대로 허수아비를 만들었지요. 거기에 손수 부적을 써 붙이고 주문을 외우자 허수아비는 옹고집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옹고집은 그 길로 온간의 집을 찾아갔지요. 대청 마루에 턱 걸터 앉아 하인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얘들아, 집안이 왜 이리 지저분하냐? 마당도 쓸고 방도 치우고 소 여물도 줘야 할 게 아니냐? 옹고집이 큰 소리로 하인들을 닥달하고 있을 때 마침 바깥 나들이를 다녀오던 진짜 옹고집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하였지요. 도대체 어떤 손님이길래 남의 집에 와서 이리 큰 소리를 지르는 게냐? 그러는 당신은 누구길래 예의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주인인 척 하는고? 옹고집은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생김새나 옷차림이 자신과 너무도 똑같았기 때문이었지요. 옹고집은 고래고래 악을 쓰며 하인들에게 호령했습니다. 저놈을 어서 끌어내라. 저놈이 우리 집안의 재물을 탐내고 나를 흉내내고 있으니 어서 끌어내라. 이에 가짜 옹고집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대꾸하였지요. 뭐라고 이놈아? 어찌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로 나를 모함한단 말이냐? 여봐라, 꿈을 대지 말고 당장 저놈을 잡아 혼을 내라. 두 옹고집이 서로 싸우자 하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넋이 빠져 멍하니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내가 진짜다, 네가 가짜다. 한바탕 소란이 일자 마침내 옹고집의 아내까지 나오게 되었지요. 그러나 아내도 이쪽 저쪽 번갈아 쳐다보며 고개만 갸웃거릴 뿐 자기 남편을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안방으로 돌아와 한참을 궁리하다가 여종을 불러 말하였지요. 너는 주인 어른을 알아보겠느냐? 아니요,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 얼마 전 너의 주인 어른께서 도포를 입고 나갔다가 불똥이 튀어 안자락에 구멍이 생겼으니 그것을 알아보고 오너라. 여종이 쪼르르 달려가 두 옹고집에게 도포를 보여달라 했습니다. 옹고집이 도포 자락을 펼치자 불똥이 튀어 생긴 동그란 구멍이 선명하게 보였지요. 여종이 진짜 주인을 찾았다고 좋아하자 가짜 옹고집이 꽥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멍청한 것 같으니라고 그까짓 구멍으로 주인을 가려낸단 말이냐? 그런 구멍이라면 나도 있다. 그러면서 도포 자락을 펼치니 똑같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여종이 울상이 되어 돌아와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아내가 낭패한 얼굴로 말하였지요.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인가? 예로부터 아내는 죽을 때까지 남편을 잘 따르고 섬겨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남편이 둘이나 생겼으니 도대체 누구를 섬기고 따라야 한단 말인가? 그때 며느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진짜 시아버님을 한번 가려내 보겠습니다. 며느리가 가니 가짜 옹고집이 반가운 얼굴로 맞아들였습니다. 아가, 너 마침 잘 왔다. 너라면 진짜와 가짜를 지혜롭게 구분해낼 수 있을 것이야. 처음 네가 시집 올 때 말 10여 필에 온갖 살림살이를 싣고 오다가 성질 사나운 말 한 마리가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짐이 쏟아지지 않았더냐? 그때 내가 흩어진 짐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흘린 것을 너도 기억하지? 진짜 옹고집이 기가 막히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고 저놈 보소. 내가 할 말을 자기가 하고 있네. 아이고 답답해라. 아가 내 얼굴을 자세히 보거라. 네 시아버지는 바로 나야. 며느리는 잠시 당황했으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머리 가운데 상처의 흔적이 있고 거기에는 흰 머리털이 있사오니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옹고집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즉시 머리를 풀어헤쳐 상처를 보였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가짜 옹고집이 요술을 부려 재빨리 옹고집의 흰 머리털을 뽑아다가 자기의 머리에 붙였지요. 옹고집이 자신만만하게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어떠냐? 내가 진짜 네 시아버지가 틀림없지. 며느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하였지요. 머리에 상처 자국은 있는 건 분명하지만 흰 머리털이 없으니 조금 의심스럽사옵니다. 이때 가짜 옹고집이 머리를 풀어 며느리에게 보였지요. 며느리가 자세히 살피더니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상처에 흰 털이 있는 걸 보니 우리 시아버님이 틀림없습니다. 아이고 기막혀라. 가짜 옹고집을 아버님이라 하고 진짜인 나를 몰라보는구나. 옹고집이 울며 신세 한탄을 하고 있을 때 이웃마을 김별감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장 안에 있는가? 오늘따라 어찌 집안이 이리도 시끌시끌한가? 김별감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가짜 옹고집이 기다렸다는 듯 달려나가 맞이하였습니다. 이게 누구인가? 김별감 아닌가? 한동안 발길이 뜸하더니 그동안 평안했는가? 나는 집 안에 변이 있어 심기가 매우 불편하네. 저길 한번 보게. 저놈이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나와 똑같은 차림새를 하고 주인 흉내를 내고 있다네. 저 가짜 놈을 좀 쫓아내주게. 진짜 옹고집이 어이가 없어 가슴을 탕탕 두드리며 대꾸했습니다. 저 죽일 놈을 좀 보소. 여기 진짜인 나를 두고 거짓말을 하고 있네. 네 놈이 가짜임이 밝혀지는 날에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옹고집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티격태격 다투었습니다. 김별감이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하였지요. 아무리 보아도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네. 이럴 게 아니라 관가에 가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보는 게 어떤가? 두 옹고집은 관가로 향했습니다. 고을 사또 앞에 서게 되자 진짜 옹고집이 아뢰었지요. 사또나리, 저는 조상 대대로 옹당촌에 살고 있는 옹고집이라 하옵니다.
그런데 저놈이 느닷없이 저와 똑같은 차림을 하고 우리 집에 나타나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으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에 가짜 옹고집이 대받아쳤습니다. 제가 사토께 아랠 말씀을 저놈이 다 했사오니 무엇을 더 아뢰겠사옵니까? 부디 나리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가짜를 가려내신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사또는 육방 관속을 불러 함께 두 사람을 살폈지만 도저히 누가 진짜인지 가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사또가 묵묵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하였지요. 너희 둘이 생긴 것은 닮았다마는 조상은 다를 것이니 조상에 대해 말해보거라. 이에 옹고집이 자신 있게 입을 열었지요. 제 아비의 이름은 옹송이옵고 할아버지는 만송입니다. 옹고집은 원래 불효막심한 자이라 여기까지 말하고 나니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또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가짜 옹고집에게 말해보라 일렀지요. 제 할아버지는 무관 출신으로 오의장 벼슬을 했습니다. 아비는 좌수 벼슬을 했는데 마침 마을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자 이를 구제한 공으로 나라에서 상을 받았사옵니다. 또 저희 집 재산을 일일이 말씀드리자면 창고에는 곡식이 2,100석이요. 마구간에는 말이 6필이요. 돼지 20마리에 닭이 60마리입니다. 금가락지와 은가락지가 합쳐 30개쯤 되고 비단이 13필, 모시가 20필, 명주가 40필 있사옵니다. 또 제가 아끼는 신발이 6켤레 있는데 그중 한 켤레는 이달 초 밤에 쥐가 앞부분을 조금 갉아먹어 신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가짜 옹고집이 길고 자세하게 집안의 내력과 재산 목록을 이야기하자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지요. 옳거니 자네가 진짜가 틀림없군. 어서 여기로 올라와 술 한잔 받게나. 사또가 동원 마루에 그를 불러 앉히고 술을 따르며 위로했습니다. 사또 나리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사옵니다. 하마터면 저놈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거지꼴이 될 뻔했사옵니다. 언제든 저희 집에 들르시면 제가 큰 잔치를 베풀어 대접을 하겠나이다. 사또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흐뭇했습니다. 그는 진짜 옹고집을 가리키며 호령하였지요.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헛된 욕심을 품고 남의 재물을 탐냈으니 너를 벌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삼을 것이다. 여봐라, 저놈을 잡아다가 매우 쳐라.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옹고집을 형틀에 묶고 곤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매질을 하다가 사또가 물었지요. 네 이놈, 아직도 네가 옹고집이라 우길 테냐? 사또 나리, 이놈이 죽을 죄를 졌사옵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 잠시 가짜 옹고집을 흉내 냈사옵니다. 이렇게 잘못을 비우니 너그럽게 용서하시옵소서. 옹고집이 이렇게 빌자 사또가 분부했습니다. 네 죄를 생각하면 더 큰 벌을 내려야 하겠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이쯤에서 용서하마. 여봐라, 저놈을 끌어내어 우리 고을 밖으로 쫓아내거라. 옹고집은 결국 고을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지요. 옹고집은 자신의 신세가 한없이 처량했습니다. 그제야 지난 일을 되돌아보며 반성의 눈물을 흘렸지요. 어쩌다 내가 이 지경이 되었던고. 이게 다 그동안 죄를 많이 지은 탓이로다.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늙은 어머니도 지극한 효성으로 모시고 어여쁜 아내에게도 더 다정하게 굴고 자식들에게도 인자한 아비 노릇을 하겠다마는
이제 모든 것이 허사로구나. 한편 가짜 옹고집은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버선 발로 뛰쳐나와 가짜 옹고집의 손을 덥석 잡으며 반겼지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어요. 영감을 다시 보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온 것 같구려. 나도 그렇네. 하마터면 그동안 알뜰히 모은 재산은 고사하고 아내도 잃고 자식과 며느리도 모두 잃을 뻔했네. 아내와 가족들 모두 옹고집이 다시 돌아왔다고 여기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짜와 진짜가 뒤바뀐 채로 여러 달의 시간이 흘렀지요. 가짜 옹고집이 집 주인이 되어 온갖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때 진짜 옹고집은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남의 집에 밥을 빌어 먹으면서 수많은 고초를 겪었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비렁뱅이 신세로 살아서 무엇할꼬. 차라리 호랑이 밥이나 되어버렸으면. 옹고집이 하염없이 걷다 보니 정말 깊은 산 속에 이르렀습니다. 점점 안으로 들어가니 인적은 끊어지고 나무들이 우거진 숲에는 새들만이 날아다닐 뿐이었지요. 옹고집은 잠시 바위에 앉아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때는 봄이라 이름 모를 꽃들이 만발하고 새들은 쌍창이 어울려 숲을 누비고 다녔지요. 그 모습을 보니 집 생각이 간절하여 자기도 모르게 주르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청아 노래소리가 들렸지요. 생각할수록 후회 막급이로다. 다시 세월을 되돌릴 수 있다면 새 사람이 될 텐데 한 번 간 세월은 되돌릴 수 없구나. 스스로 지은 죄로 하늘의 벌을 받고 있으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리요. 옹고집이 가만히 듣다 보니 마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옹고집은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맞은편 절벽 위에 웬 백발 도사 한 분이 부처님처럼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옹고집은 즉시 도사 앞으로 나아가 두 손을 합장하며 공손하게 말하였지요. 이놈의 죄를 생각하면 1000만 번 죽여도 부족합니다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병들어 누운 모친과 어여쁜 처자식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죽을 때 죽더라도 그들을 보고 죽는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런 못된 놈 같으니라고 앞으로 또 80 먹은 늙은 모친을 냉방에 재우며 구박하겠느냐? 부처님을 섬기는 스님들을 괴롭히며 못살게 굴겠느냐? 너 같은 고약한 놈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나 지난 날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특별히 용서하는 것이니 돌아가거든 새 사람이 되어 착한 일만 하고 살거라. 도사는 이렇게 말하며 부적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면 옛날의 옹고집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옹고집은 크게 기뻐하며 한다름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지요. 옹고집이 반가운 마음에 덥석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얼마만이요? 내가 살아서 돌아왔소. 그러자 아내가 기겁을 하고 놀라 도망쳤습니다. 이를 어째? 저 몹쓸 놈이 또 우리 집을 찾아왔네. 아내가 호들갑을 떨며 가짜 옹고집이 거처하는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어서 좀 나와보시오. 그 못된 가짜 놈이 또 찾아왔구려. 그런데 방 안에 있어야 할 옹고집은 보이지 않고 지프로 만든 인형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옹고집이 다가와
그동안 겪은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음을 고쳐먹고 새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였지요. 그 옹고집은 고약하고 못된 성질을 버리고 착한 사람이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헤엄치기를 좋아하는 소년. 옛날 어느 마을에 헤엄치기를 좋아하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 물이 부른 어느 날 소년은 냇가로 나가 옷을 벗고 물로 뛰어들었지요. 그런데 그만 빠른 물길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물속에서 허우적허우적 되었지요. 물속에 있는 물의 요정이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물의 요정은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아주 싫어하였지요. 누구든 물의 요정이 사는 나라로 가려면 물에 빠져 죽은 다음에야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소년을 죽일 수는 없지. 혼자 살기 외로웠는데 이 소년을 데려가 함께 살아야겠다. 요정은 깊은 물 속에 있는 자기 성으로 소년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수정으로 꾸민 아름다운 방에 소년을 눕혔지요. 잠에서 깨어난 소년이 두리번 거렸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소년은 수정으로 만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지요. 그러나 곧 시들해지자 집 생각에 소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몰래 소년을 지켜보던 요정이 소년 앞으로 나갔지요. 귀여운 꼬마야, 왜 우는 거야? 자,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렴. 너희 집에는 이런 장난감이 없잖아. 없어도 괜찮아요. 집에 가고 싶어요. 요정이 왜 집에 가고 싶으냐고 물었지만 소년은 아무 말 없이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지자 소년은 잠이 들었지요. 요정은 잠이 든 소년을 은으로 꾸민 방에 눕혔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소년은 은으로 만든 아름다운 물건에 넋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지요. 소년은 형과 누나와 함께 들과 산을 뛰어다니며 즐겁게 놀던 때가 떠올라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귀여운 꼬마야, 또 왜 우는 거야? 요정의 말에 소년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지요. 형과 누나가 보고 싶어. 요정은 계속 우는 소년을 두고 방을 나갔습니다. 소년은 형과 누나의 이름을 부르며 울다 지쳐 잠이 들었지요. 요정은 잠이 든 소년을 금으로 꾸민 방에 눕혔습니다. 얼마 뒤 잠에서 깬 소년은 황금 장난감을 보고 좋아하였지요. 그것도 잠시 소년은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또 우는 거야? 이렇게 금으로 만든 훌륭한 장난감이 있잖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소년의 말에 요정은 화가 났습니다. 혼자서만 살아온 요정은 소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지요. 자, 이 보석을 다 가져. 이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더 좋아? 그럼요. 이까지 보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보석 따위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제야 물의 요정은 소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요정은 소년을 처음 만났던 냇가로 데려다 주기로 하였지요. 밤이 깊어 소년이 잠이 들자 요정은 소년을 냇가로 옮기고는 주머니에 보석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소년은 자기가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주머니 속에 보석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정말 물의 나라에 갔다 왔구나. 소년은
식구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달려갔지요. 소년이 물에 빠져 죽은 줄 알고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식구들은 깜짝 놀라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 뒤 소년은 깊은 물에서 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영이 너무 하고 싶으면 물의 요정이 나타나지 않는 얕은 물에서만 하였지요. 소년이 가져온 보석으로 소년의 식구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물의 요정은 소년을 만난 덕분에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요. 딸을 질투한 어머니. 아주 먼 옛날 한 왕에게는 은나무라는 아내와 금나무라는 딸이 있었지요. 어느 날 은나무와 금나무가 함께 산 골짜기에 갔다가 맑고 예쁜 연못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는 송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지요. 엄마 은나무가 송어에게 말했습니다. 송어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 않니? 송어가 대답하였지요. 아니랍니다. 왕비님도 아름답지만 왕비님의 딸 금나무 공주가 가장 아름답지요. 그 말을 들은 은나무 왕비는 질투와 분노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왕비는 딸인 금나무의 심장과 간을 먹어버리고야 말겠다고 다짐하였지요. 밤이 되어 왕이 돌아오자 왕비가 아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이 왕비의 방으로 찾아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묻자 왕비는 딸인 금나무의 심장과 간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하였지요. 이때 나라에는 금나무 공주에게 청혼하기 위하여 먼 나라에서 훌륭한 왕자가 찾아와 머물고 있었습니다. 공주를 참아 죽일 수 없었던 왕은 왕자의 청혼을 받아들여 딸인 금나무를 왕자와 함께 외국으로 보내었지요. 그런 다음 사냥터에 나가서 염소를 잡고 그 심장과 간을 금나무의 것이라 거짓말하며 왕비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먹은 왕비는 곧 건강해졌지요. 1년 뒤 어느 날 왕비는 다시 산 골짜기로 가서 연못 속의 송어에게 물었습니다. 송어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 아니요. 왕비님의 딸 금나무 공주가 가장 아름답지요. 하지만 금나무는 죽은 지 1년이나 되었는걸. 내가 그 아이의 심장과 간을 먹었단 말이야. 금나무는 죽지 않았어요. 먼 나라의 훌륭한 왕자와 결혼하였지요. 은나무는 당장 궁궐로 돌아가 배를 마련해 달라고 왕에게 졸랐습니다. 당장 우리 금나무를 보러 가야겠어요. 그 아이를 못 본 지 너무 오래되었어요. 왕비는 왕이 준비해준 배를 타고 금나무가 사는 나라로 갔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마침 왕자는 사냥을 나가고 없었지요. 금나무는 어머니가 자기를 죽일 것을 알고 방으로 들어가 열쇠로 잠그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나무는 딸이 보고 싶다며 울며 입맞춤이라도 할 수 있게 손가락만이라도 열쇠 구멍으로 내어놓으라고 간청했습니다. 금나무가 할 수 없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자 은나무는 독을 묻힌 단도로 손가락을 찔러 딸을 죽이고 말았지요. 사냥에서 돌아온 왕자는 크게 상심하며 차마 아내를 땅에 묻지 못하고 비밀의 방에 안치해 두었지요. 세월이 흘러 왕자는 새 아내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왕자가 사냥을 나간 사이 새 아내는 성 안을 구경하다가 금나무가 안치된 방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새 아내는 금나무를 깨우려고 하다가 새끼 손가락에 독이 묻은 칼이 꽂혀 있는 것을 보고 그 칼을 뽑아내었습니다.
그러자 금나무는 전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어났지요. 밤에 왕자가 사냥에서 돌아오자 새 아내는 그를 금나무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왕자는 너무나 기뻐서 금나무에게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지요. 그 모습을 본 새 아내는 자기가 떠나겠다고 했지만 왕자는 두 사람 다 아내로 삼아 평화롭게 살았지요. 또다시 1년쯤 지난 어느 날 은나무는 산 골짜기로 가서 연못 속 작은 송어에게 또 물었습니다. 송어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이제 나겠지? 아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왕비님의 딸 금나무 공주이지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그 아이의 손가락에 독이 묻은 칼을 꽂은 지 벌써 1년이 지났는걸. 금나무는 죽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은 은나무는 궁궐로 돌아가 딸을 다시 보고 오겠다며 다시 왕에게 배를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왕비는 배를 타고 또다시 금나무가 사는 나라에 갔지요. 왕자는 전처럼 사냥을 나가고 없었습니다. 배가 오는 것을 본 금나무는 어머니가 다시 자기를 죽일 것이라며 숨으려 하였지요. 하지만 새 아내는 함께 어머니를 만나자며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은나무는 해안에 도착하여 금나무를 불렀지요. 내 딸 금나무야, 이리 와서 이 맛있는 음료를 마셔보거라. 너에게 주려고 가져왔단다. 새 아내가 말하였지요. 이 나라에서는 남에게 마실 것을 권할 때 자신이 먼저 한 모금을 맛을 본답니다. 은나무가 할 수 없이 음료병에 입술만 살짝 대려고 할 때 새 아내는 다가가 병을 쳐서 은나무가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독을 마신 은나무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지요. 금나무와 새 아내는 죽은 시신을 옮겨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왕자와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처녀의 원한을 풀어준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조연명이라는 사람이 경상감사로 정언혜라는 사람이 통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다가 닭이 울 때쯤 헤어졌습니다. 통판이 관아로 돌아가 옷을 벗고 막 자리에 누우려는 참인데 아전이 감사의 정가를 급히 가져왔지요. 긴급히 의논할 일이 생겼으니 빨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통판은 웬일인지 몰라 급히 옷을 주워 입고 뒷문으로 들어갔지요. 통판을 만나자 감사가 말하였습니다. 통판은 아침에 급히 칠곡으로 가시오. 거기 가면 늙어서 아전 노릇을 그만둔 배이발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오. 그의 동생은 지금 아전 노릇을 하는데 이름은 배지발이지요. 그를 잡아 목에 칼을 씌워놓고 먼저 배이발에게 자식이 있는가 물으시오. 그는 딸 자식 하나가 있었는데 죽은 지 오래라고 할 것이오. 그를 앞세우고 가서 무덤을 파고 시체를 검사하시오. 그 시체는 여자인데 나이는 18쯤 되고 얼굴 생김새와 머리칼 모양은 이러저러할 것이오. 옷은 옥색 명주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었을 것이오. 꼭 잘 살펴보고 오시오. 통판은 놀라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여 그런 급한 일이라면 아침이 되기를 기다릴 것 없이 제가 급히 횃불을 들고라도 가겠소이다. 하고 곧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통판이 그곳에 이르자 고을 사람들이 모두 놀라 수군거렸지요. 우리 고을에서 살인사건을 고발한 적이 없는데 검시관이 무엇하러 왔지? 통판은
바로 동원에 들어가 배이발 형제를 잡아들이게 하였습니다. 먼저 배이발에게 물었어요. 내게 자식이 있느냐? 소인에게 아들은 없고 딸 자식 하나뿐이온데 시집갈 나이가 되어 앓다가 죽었소이다. 이제는 장사를 지낸 지도 10년이 가까워 옵니다. 통파는 그의 두 발에 고랑을 채워 말 앞에 세우고 바로 처녀를 묻었다는 곳으로 갔습니다. 무덤을 파고 관을 열어보니 시체의 얼굴이 살아있는 듯한데 생김새와 옷차림이 감사의 말과 맞아 떨어졌지요. 옷을 벗기고 검사를 해보니 이렇다 할 상처는 없었습니다.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잔등에 돌멩이로 친 듯한 상처가 있는데 아직 으깨진 피부에 피가 질펀하여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었지요. 통파는 배이발 형제 부부들을 형리에게 넘겨 급히 감령으로 올려보내게 하였습니다. 통판이 돌아와 감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지요. 감사는 알았다고 머리를 끄덕이더니 베이발 형제 부부를 감령뜰에 불러들이게 하였습니다. 두 형제를 엄하게 신문하니 베이발의 대답은 전과 같았으나 베지발의 대답은 형과 달랐지요. 사또께서 귀신처럼 밝게 살피시니 소인이 어찌 사실을 숨기겠습니까? 소인의 형은 살림이 넉넉하나 아들 자식은 없고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소인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보내려고 하였으나 소인의 형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양자니 뭐니 할 게 있겠느냐. 조상의 재산은 동생이 대신 받들면 그만이지. 나는 사위나 얻어 데리고 살겠다 하였지요. 소인의 형수는 바로 계모인지라 딸을 늘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인은 형수와 짜고 조카딸이 행실을 그르쳤다고 떠들어 형이 딸을 죽이도록 하였지요. 그러나 형은 차마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소인은 형이 어디 나간 틈을 타서 형수와 함께 조카딸을 묶어놓고 돌멩이로 잔등을 쳐서 죽이고는 그 길로 입관해 버렸습니다. 며칠 뒤 형이 돌아와서 소인은 조카딸이 아무 총각과 몰래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을 붙잡았더니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여 자살하였기에 곧바로 관에 넣었다고 하였지요. 장사를 지낸 지 거의 10년이 되었으나 형은 오늘까지도 제 말이 사실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인이 제 자식을 형 집에 들여보내 형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욕심에서 한 짓이었습니다. 배이발의 아내를 신문하니 그의 진술도 그러하였으므로 마침내 사건을 해결하였지요. 사또께서는 어떻게 이 사건의 내용과 시체의 옷이며 범죄의 진상을 알았습니까? 통판의 물음에 감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젯밤 통판이 나간 뒤 자리에 누우려 하는데 촛불이 깜빡거리며 찬 바람이 뼈를 오싹하게 하였지요. 촛불 뒤에 한 여인이 나타나 절을 하더니 억울한 일을 하소하러 왔다는 게 아니겠소?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겠으나 무슨 원통한 사정이 있어 이렇게 왔는지 자세히 아뢰어라 했더니 여인이 울며 하소하였소. 저는 아무고을 아무아전의 딸이온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맞아 죽었사옵니다. 처녀의 몸으로 누명을 쓰고 죽었으니 천고에 원통할 일이지요. 그래서 새 감사가 오면 늘 억울한 사연을 아뢰려고 하였으나 그때마다 저와 만나면 사또가 정신을 잃고 하여 소원을 풀 수가 없었사옵니다. 사또께서는 남달리 정신이 굳센 분이 없기에 이렇게 분에 넘치게 와서 하소하는 바이니 이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내가 쾌히 승낙하자 여인은 문 밖으로 나가 어디론가 사라졌소. 그래서 통판을 불러 시체를 검사해 보게 하였던 것이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